인도의 녹차로 유명한 다즐링이라는 곳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좀 귀국을 빨리 하고 싶어서 비행 스케줄 조절이 되나 알아보려고 항공사에다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사정을 말하고 이런 일로 해가지고 지금 빨리 귀국을 하려고 하니 스케줄 조정이 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직원이 뭐라 말을 막 영어로 했어요. 국제 표준이라 그래야 되나? 영어 발음이 나쁜 발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었는지 안 그러면은 자기 말을 뭐 하고 싶어서 그런지 계속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공 사무실이 있는 곳이 캘거트라는 곳이었는데 꼴같더라 그러나 인도말로 그 지역 액센트가 막 가미돼서 그런지 안 그러면 그 여직원 영어가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 하는지를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여직원은 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또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이야, 그 또 더군다나 그 전화로 공중전화 있는 것 같은데 그 음질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뭐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무실 가겠다고 며칠 있다 보자 그렇게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그래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훈민정음 예의 그 첫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하고 달라서 문자와로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사맞지는 아니한다 했는데 한문 원문에는 불상유통이라 했거든요. 서로 통하지 않는다. 문자를 가지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다 이 말인데 문자를 가지고 즉 한문으로 서로 안 통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중국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중국하고 서로 그 한문으로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배경 속에서도 그 당시 중국이라 그러면 뭐 명이라 이라는데 실은 뭐 명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죠. 중국은 또 나라 이름도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역대 왕조는 없었거든요. 한문으로 잘 통해요.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한다 그러는데 한문으로 잘 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용되는 그 어휘들의 그 의미가 그 말한 사람하고 읽는 우리가 다르게 여긴다면은 오해가 발생하겠죠. 무는 보통 훈민정음 해례부터 해가지고 여기 동국정운 기타 등등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문인데 문자라 그랬거든요. 글자 할 적에 위에 진면자가 있고 아들 자자인 이거 그거 이제 짜라 이렇게 하는데 문자 문에 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도움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정인지 설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 사람은 그 소리에 따른 글자를 만들어 만물을 통하게 하고 삼재의 이치에 비롯됨이 후세에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풍토가 달라서 소리의 기운 또한 따라서 달라졌다. 대개 예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으나 그 글자는 없었다. 이를테면 중국의 글자를 통해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가히 둥근 구멍의 모난 자루처럼 틀리고 어긋났으니 어찌 능히 통달했다고 헤아려 보지 않겠는가. 우리 동방의 예약과 문장은 중국과 견주어 다를 바 없으나 지역의 말씨는 부여와 같아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취지를 깨닫기 어려워 근심하고 형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복잡한 사정을 다 파악하기 어려워 괴로워한다. 옛날에 신라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 관청과 민간에 지금까지 쓰고 있으면서 모두 글자를 빌어 사용하였는데 어떤 것은 거북하고 어떤 것은 막혀버리니 비단 식견이 천박하여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말 속에 이르게 되면 그 만분의 1도 통하지 못하게 된다.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는 창제하신 정음 28자를 간략히 나타내어 사용 예와 뜻을 보이시고 이름하기를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사물의 형상과 옛 전서체를 본받았기에 소리의 형질이 곱고 음률이 맞아 천지인 삼재의 의와 음양의 이기의 오묘함을 모두 아우르지 않은 게 없고 28자를 전환하여 무궁하여 간략함과 중요함이 깨끗하게 통한다. 이것으로 송사를 들으면 그 사성을 알 수 있고 글자의 우는 청탁을 분별할 수 있고 악곡에 따른 노래는 가락이 정돈되어 어울린다. 소용이 없고 다 갖추지 못할 곳이 없이 통하지 못하는 바람소리, 학 우는 소리,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글로 적을 수 있다. 마침내 전하께서 상시하게 모든 사람이 깨우치도록 풀이하라고 분부하셔서 이에 신과 지편전 은교 신최왕, 부교리신, 박팽년, 신숙주, 수찬신, 성삼문, 돈영부주부, 신강희안, 지편전 부수찬, 직무댕, 신이계, 이선로 등이 상가 여러 풀이와 예문을 짓고 펼쳐서 그 줄기에 대강을 기울였으니 바라건대 보는 사람이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였으나 이에 그 근원의 자세한 뜻을 오묘한 신들의 능력을 다 드러낼 바가 못된다. 상가 생각한데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로 타고난 성인으로서 제도를 만들고 베푸심이 모든 제왕들을 뛰어넘고 정음은 선인의 설을 근본으로 한 바 없이 지어 저절로 이루어지어 참으로 그 이치가 미치지 않는 데가 없으니 사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 글에서 주요한 것은 고를 문자, 문은 자는 한 번 딱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 문,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글이 있어야 되는, 여기에 문이 나오죠. 여기 이 문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한문이라 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 문은 나오지 않고 글자라는 말이 나올지는 꼭 자가 나와요. 이렇게 자, 뚜껑 밑에 아들 자자 있는 거 글자 계속 자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외국에는 되게 마른 소리 내서는 글자가 없었다. 여기도 이 자를 써요. 그냥 한자로 자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문은 안 쓰고. 그래서 이를테면 중국의 글자를 통해 그것을 사용하는데 여기도 중국의 글자를 빌어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가히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처럼 틀리고 어긋나서는 어찌 능히 통달하다고 헤아려 보지 않겠는가. 여기도 자자거든요. 그렇긴 중국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에 자를 빌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훈민정음 예의 첫 구절에 여기도 글자를 빌어 사용한다는데 여기도 자라 적거든요. 문자라 하지 않고 그냥 자. 그러면 역시 여기서 혹시 이 정인지라든지 또는 훈민정음 예의의 회의의 작가라든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저 자라는 게 문의 자, 즉 한자의 우는 즉 한자를 읽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글자를 빌어 사용한다. 번역은 글자를 빌어 사용한다 했지만 실은 자를 빌어 사용한다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원문에 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가 아니고 그냥 자. 그러면은 문이 있으면 문은 한문이고 문에 자니까 그 한문을 읽는 소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통하지 않는다 아니고 한문의 그 소리를 사용해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즘은 뭐 거의 있는 일이 없겠지만은 얼마 전까지 보면은 저 어르신들이 중국을 갔다 와서는 중국 사람들하고 필담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필담. 즉 글을 써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건데 쓴 글을 말로 하면 중국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공통된 문법이나 사실 지금 현대 그 보통화에서 쓰는 그 한자들하고 우리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한자하고는 좀 다른 게 좀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걸 좀 통일하고 이러면은 그 글로 적은 걸 가지고 말하면 그게 중국말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한자의 그 발음을 필담을 하는 사람하고 마주 앉은 사람이 한자 발음을 달리 하는 거예요. 한자 발음을 달리 하면은 서로 이렇게 마주 하였을 적에 필담하지 않고 대화로 말로서 음성언어로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안 통하겠죠. 이것도 제 경험담인데 아주 그때 대학교 다닐 시절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 영국에 갔었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 뭐 영어 회화 정도는 좀 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주로 우리가 노출된 영어가 미국식, 즉 북아메리카 영어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영국 스코틀랜드 뭐 이런데 고약하지 않습니까? 액센트가.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그쪽에서 선호하는 의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팍팍 꺾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또로로 굴러가는 영어에 익숙한데 막 팍팍 꺾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나는 나름대로 영어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영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좀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떡 앉아 있는데 그 공원 내 옆 벤치에 어떤 관광객처럼 보이는 나처럼 여행객처럼 보이는 어떤 서양인이 한 명 앉아 있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서로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관광객하고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언제 그랬나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못 알아먹고 내 말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그래가지고 답답했는데 술술 잘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신시한탄을 했어요. 나 영어 여기서 영어 못 알아먹겠고 영어 못 알아먹겠다. 참 나름 영어 공부 좀 하고 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관광객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나도 쟤들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뭐 모르지 않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억양이 많이 달라버리면은 조금 익숙해지는데 원어민이라 할지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조선족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명히 우리말 한국어이긴 한국어인데 뭔가 좀 이 억양도 다르고 또 선택하는 선호하는 의의가 또 뭐 다르고 이러니까 좀 그렇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은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서로 이제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기 인도에서 경험했던 그 항공사 직원하고 같이 영어를 한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을 실패했죠. 서로 간에. 예.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같이 공동의 언어 영어를 사용했는데 발음이 서로에게 통할 만큼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내가 정확하지 않았든지 그 아가씨가 정확하지 않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둘 다 뭐 엉망이든지 그렇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대 중국의 언어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물론 현대는 좀 교육이 보급돼 가지고 많이 그런 모습은 좀 보기 힘들지만은 옛날에 저기 개혁 개방하기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땅이 워낙 넓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냥 말이 다른 그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외국어끼리 한 나라에 들어앉아 있는 그 정도로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공식 언어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그걸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사실 지금 중국어 보통화는 만들어낸 건요. 그렇게 역사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만들어냈는데 그걸 이제 표준어로 삼아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전국이 다 보급이 됐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지금은 그게 저기 뭐라 그러나 통신이 발달하고 뭐 텔레비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매체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또 학교 가면은 표준말 써야 되니까 학교 다니고 이래가지고 지금 보통화가 그야말로 보통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자기 고향의 말이 따로 있고 또 학교에서 배운 표준어가 따로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완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건성에서 어떤 사람이 장안에 왔다고 하면 해봅시다. 장안에 와서 장안은 섬서성에 있나? 섬서성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섬서성 사람도 섬서성 자기 고향말 있지 않겠습니까? 섬서성 사람 고향말하고 복건성 고향말하고 통할 리가 없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보통화입니다. 만다린.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인도에서 인도 여직원하고 영어로 소통한 것처럼 그런 식이죠. 그 보통화가 바로 영어가 되는 거죠. 그들 사이에는. 영어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두 지역의 사람이 만나가지고 보통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화 발음이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웠는지 사용 안 해서 오래된지 모르지만 영 좀 어설픈 발음을 사용했다 칩시다. 상반간에. 그러면은 안 통하겠지요. 요런 언어 배경을 가지고 다시 훈민정음 예의 첫 구절을 한번 상고해 보면요.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가. 나라는 아까 세종대왕은 한문 발음 사전을 만들고 그 사전 이름을 동국 정운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은 자기 나라를 동국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국이 있으면 동국의 바른 소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임금이 아니라 아무리 저명한 학자라도 감히 한자의 발음을 가지고 자기가 정한 발음을 가지고 정운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배짱 또는 그 학문적 고상함 그걸 보일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겠습니까? 세종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바른 소리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소리를 바르게 지가 재현했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한 용기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타이틀을 동국이라 이러는 거예요. 동국의 소리가 바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다스리는 그 중앙을 갖다 동국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일반 백성들이 사는 중국은 땅이 워낙 큰 나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예의에 나오죠. 이러고자 할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할 놈이 한이라 많더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랠 수가 없는 거죠. 글자를 몰라서 아랠 수 없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럴 경우 모든 지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서는 표준어라 그런 건데. 그 이제 표준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디서 나와야 하냐 이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니까 성리학적 원리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원리에서 만들기에 샘플이 될 수 있는 게 한자죠. 한자 자체가 음양과 오행의 원리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자를 이용하면은 그 성리학적 언어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자를 이렇게 한자를 취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그걸 말하면은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한자를 읽는 그 발음이 뭐랄까 일정해야 되고 또 표준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이 한자를 이렇게 발음하고 저 지역에서는 저렇게 발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표준이 될 만한 바람직한 발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동국 정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한자는 원래 요게 발음이다 탁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음들을 나열하면은 어휘가 되고 문법을 갖춰서 말을 하면은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걸로. 훈민정음의 용도는 표준어를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발음기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발음을 표시할 수 있는 발음기호. 그 발음기호 차원에서 만든 문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그 표준 발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나라와 서울과 지방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훈민정음의 그 첫 구절이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겁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냥 문이 아니고 문자예요. 아까 자를 갖다가 한자의 소리라고, 발음이라고, 운이라고 보자 그랬죠. 그렇게 치면 한자를 발음해서 하는 말로서 안 통했다 그죠. 왜 안 통했겠어? 발음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발음을 공통된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음기호가 필요했고 그 발음기호가 바로 훈민정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종께서 다스린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추해서 더 추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최만리가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상소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긴 문인데 실록에 있는 거거든요. 실록에 있는 것은 그냥 곧대로 보면 안 됩니다. 뭔가 손을 좀 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변에 깔려 있는 뭐 고치다가 못 고친 것도 있고요. 또 앞뒤 전후 논리상 모순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나쁜 짓을 알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일의 공을 체험에 있어서 가깝게 속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사온데
국가의 근래 조치가 이게 훈민정음 반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두 속성으로 힘쓰시오니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만약 이르기를 업문을 부득이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오면 이는 풍속을 바꾸는 일이라 마땅히 재상에게 상의하셔야 하옵고 아래로 백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이럴지라도 성갑 성경으로 거듭 생각을 더 하옵시고 여러 제왕에게 물어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시옵고 그런 연후에 백세의 성인이 나셔서 의심스러운 바가 없는 후에야 이에 가히 행하실 것이옵나이다. 이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들으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급 관리 10여인으로 하여금 익히어 배우게 하시었고 또 경솔히 옛사람의 이미 이루어 놓은 운서를 고치어 근거 없는 업문으로 부회하고 공장 수십인을 모아 이를 세기어 급히 천하에 광포하고자 하시니 후세의 공의가 어떠하겠습니까? 저 업무는 국가의 완급함이 부득이 기한에 미칠 일도 아니온데 어찌하여 유독 행제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궁에 조섭하실 때를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등이 더욱 그 타당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인에게 이 최만리라는 사람은 수구 세력의 상징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왜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했는가? 근데 가만히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논리가 맞아요. 세종의 논리는 보다는 이 사람의 이 뒷부분에 나중에 보면 세종이 반박하는 그 말도 나오는데 그 글은 대단히 짧아요. 짤막하게 아마 그거 상소라든지 또는 상소에 대한 세종의 반박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손을 탄 것 같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풍속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문자를 새로 반포한다는 게. 근데 무릇 일에 공을 세우면서 가깝게 속히 하시는 것은 귀히 여기지 않은 사운데 평소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은 되게 신중했거든요. 무슨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근래 조치가 모두 속성으로 힘쓰시오니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상의를 해라 이 말입니다. 상의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마땅히 재상에게 상의하셔야 하고 재상은 우리가 아는 영의정 좌의정 그런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아래로 백관에 이르기까지 판서라든지 여러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다 이럴지라도 그렇게 상해가 옳다 하더라도 더더욱 돌다리를 두드려가게 하죠. 여러 제왕에게 물어 얼거리지 아니하고 중국에 상고하여.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여러 제왕에게 이 원문은 제왕이거든요. 질은 질문할 때 질자고 제는 모두라는 거죠. 모든 제왕에게 질문해봐라 이 말인데 혹시 그런 게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제왕은 세종이 다스리는 나라의 제후들이 아닐까요? 제후들. 어차피 이 어린 백성들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에 더 영향이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에 상고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후들에게 제왕 이거 무슨 자인지 모르겠다. 부끄러울 괴자.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제중국이라 하거든요. 모든 중국이라 그랬어요. 여기 번역에는 중국에 상고하라 단수 취급했지만 여기는 복수예요. 모든 중국이 여러 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학자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역대 중국 왕조들, 역대 중국의 왕조들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는 중국의 문물에 거슬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중국들에게,
이 고자라는 것은 고찰하다, 살펴보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영향이 파급력이 미치는 정책이거든요. 훈민정음 반포라는 거는. 그러면 중국들을 살펴보고 그 실정에 만나보라. 만나 살펴보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재밌는 건데 이 부분을 못 고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여러 개 있다. 또 세종께서 여러 제왕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재밌지 않습니까? 제국의 임금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국정운을 보면은 동국정운의 서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동국정운을 보면은 동국정운은 한자의 음을 다른 거라 그러죠. 다른 사전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신숙주가 쓴 글입니다. 마땅히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여기서 말하는 글은 문이죠. 문, 한자, 문.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문부터 알아야 하니 성문은 이제 한자 읽는 방법입니다. 성문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이라. 한자 발음을 아는 것이 도를 배우는 시작이라 그러네요. 여기서 시작은 시작 할 때 그 시작이 아니고 한자 시작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훈민정음이 제작됨으로부터 망고의 한 소리도 틀 것만큼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을 전하는 중심줄이라. 헐. 만약에 진짜 훈민정음이 15세기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일상에 하는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는 대화에 거기에 맞춰서 문자를 만들어야지. 소리를 별도로 만들어 놔놓고 한자를 갖다 그 훈민정음 이미 제작해 놓은 틀에 한자를 그때 동국정 서문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민간에서 한자를 읽는 소리가 다 엉망이 되어 있다 이랬거든요. 다 다르고 막 엉터리도 많고 이래가지고 표준이 되는 정확한 발음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라 이래거든요. 그게 그래서 훈민정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은 일상생활에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의 발음을 표기해서 만든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세종의 의도는 반대죠. 바른 발음, 바른 소리를 미리 정해놔놓고 훈민정음을 정해놔놓고 백성들의 말을 여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취지인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을 민간에서는 한자를 발음해서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신숙주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문부터 알아야 하니 성문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이니라. 유교 이념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그 이념이 유교라는 것은 백성들을 교화한다는 뜻이거든요. 막 백성은 교화의 대상이죠. 요즘처럼 주인된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막 야만이고 자연 상태다 이거죠. 그 자연 상태를 교화를 통해서 하늘의 뜻에 맞는 인간형을 만들자고 하는 게 바로 그 정치 이념인 것입니다. 그 유교죠. 유교가 바로 백성들을 군자의 모형, 군자의 모습으로 뭐랄까 이끌어간다. 그게 조선의 정치 이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게 도를 알아야 되는데 도는 바로 글자의 소리를 바르게 내는 데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 바로 소리를 바르게 내게 해서 도를 실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에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생활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라는 게
전부 이런 식입니다. 다 하늘의 뜻, 신앙, 철학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다 발생한 겁니다. 서구의 수학이니 과학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동무들이 지 마음대로 호도하고 오용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훈민정음이 제작됨으로 망고의 한 소리도 틀 것만큼 틀리지 아니하다 이러거든요. 원래 소리, 원래 한자 소리와 틀 것만큼 틀리지도 아니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민간에 적용되는 일반 백성들의 말을 문자화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의 이름도 훈민정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실제로 한자 소리를 창조하셨지 문자를 창제하신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도 많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 말도 지금 삐뚤어져 있고 제가 트레일러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는 4개 문자를 쓰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르게 될 적에 정치가 바르게 되거든요. 정치가 바르게 돼야 이 헬 좋습니다. 좀 덜 헬이 될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 세계는 그야말로 컴퓨터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 그런 세계고 실제로 이 우리 물리 세계를 주무르는 그 힘이라 그러나 그 영향력은 우리 배우 세계에 다 있어요. 그 배우 세계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이렇게 있는 집에서 있는 뭐 환경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천지인 뭐 음양의 이치 이런 게 다 그 우리 배후에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 귀신씨 나락 감는 소리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죠. 성인의 돈을 연구하려면 마땅히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운을 알아야 한다. 글의 소리를 바르게 알아야 글의 뜻을 알고 글의 뜻을 알아야 도를 깨치가지고 도라는 게 뭐 별겁니까? 바른 길이 도죠. 여기 동국정원 서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네요. 소리를 살펴서 음을 알고 음을 살펴서 음악을 알며 음을 살펴서 악을 알면 되겠죠. 뭐 음악이라 했지만 악을 알고 악을 살펴서 정치를 알게 되나니 뒤에 보이는 이들이 반드시 얻을 바가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한자도 그렇고 우리말의 소리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이 소리 공기의 진동에 의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드르르 떨리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의미 있는 소리, 의미 있는 것, 의미 있는 음파 그게 소리죠. 잡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소리를 살펴서 음을 알고 음을 살펴서 음악을 안다 그러거든요. 음악을 살펴서 정치를 알게 되고 모든 게 소리에서 출발합니다. 소리가 발라야 정치가 발라지고 그런 거죠. 그 반대로 말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살기 각박한 사회가 된 게 그 근본은 소리가 어긋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타이틀 그대로 정음이지 않습니까? 세종이 생각한 것은 그 정음이 실현될 적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도 그 유교 이념이라 해야 될지 성리학적 이상향이라 할지 거기에 가깝게 가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에요. 그 단순히 그냥 일상의 편의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일상의 편의는 유인책이라 할 수 있죠. 예의에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쓰게 할 따람이니라.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맞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가 자연히 실현이 되는, 실현이 되는 겁니다. 중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서양에서 우리가 배운,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논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대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많이 재밌을 겁니다.